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통상외교 전문가인 김 차장은 백악관과 상하원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이번 사태 해법 등 외교 현안들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밀수출을 의혹을 제기한 일본이 오히려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는 일본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을 했고 이 가운데는 전략물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늘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노측과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에는 1,400원에 가까운 격차가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거부되어 온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살이 되면 명사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신분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파문이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대응하며 미국 중재 요청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했고 또 외교부 담당 국장도 도착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깜짝 방문입니다. 통상과 북미 실무 협상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악관 그리고 또 상하원 다양하게 좀 이제 만나서 또 한미 간의 이슈도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출장 왔습니다. 김 차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그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이 좀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도 논의할 겁니다. 네, 당연히. 일본이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통상외교 전문가인 김 차장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된 겁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마크 네퍼 부차관보 등 국무부 인사들과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조율합니다. 일본이 취한 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사실은 전 세계의 그런 국제 교육 질서를 교란시키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지적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주 방미에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미 백악관과 국무부, 경제부처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서 한일 갈등 조율 역할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역시 전방위 대응의 일환이겠죠. 이 광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가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려를 표명했고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습니다. 왕선택 통일 외교 전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켜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투트랙 방침, 즉 역사 문제와 다른 사안을 분리해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 대일관계 발전 의지를 견지해왔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 철회와 함께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일본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이 한미일 간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감한 갈등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외교장관의 통화 제의를 수락하고 이해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미국이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갈등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견지해왔던 만큼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데 외교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만나서 북핵 문제와 한일 갈등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네, 일본이 여러 갈래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의혹을 제기하자 우리 정부가 공식 브리핑까지 열어 강한 톤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간 양자 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일본 측에 요구할 계획인데 일본 측 반응이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면 기사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북한 우호 국가에 부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지TV에 이어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까지 연일 일본 언론들이 의혹 제기에 나서자 우리 정부가 공개 브리핑을 열고 다시 한번 강하게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 통제 체제를 문제 삼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일본 측의 신뢰를 꼬집었습니다.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양자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 회의를 열자는 우리 요구에 일본이 거듭 반대해 과장급 실무회의로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 무역관리과장 등 5명과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경위와 변경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과장급 협의 이후에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의 거듭된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에도 과장급 실무회의를 고집한 일본이 얼마나 성실하게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 명분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대북 유출 의혹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미리 수출했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에서 발생한 대북 밀수출 사건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96년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30건이 넘는 밀수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 등 테러 지원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전략물자들도 포함됐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직류 안정화 전원이나 주파수 변환기, 생물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동결 건조기 밀수출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인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도 50kg씩 북한으로 건네졌습니다.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통해 북한으로 갔을 수 있다며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반격을 가한 셈입니다. 일본이
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북한에 위험한 전략 물자가 이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두고 각각의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피해 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의미 없는 이벤트만 벌였다고 꼬집으면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업 총수 만남으로 생색내기 하려 합니다. 이제라도 국제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이 문제를 타개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21일 진행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각 당 중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방일단을 꾸려 일본을 찾을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보상과 관련해 일본에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한 일도 없다면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국익을 해치는 선택은 할 수 없다며 지난달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안이 우리의 최종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지난해 각 나라가 까다로운 수입을 위해 만든 해외 기술 규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기술 장벽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6개 나라에서 3천여 건의 무역기술 장벽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무역기술 장벽은 무역 상대국가 사이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직 교육부의 동의와 청문 절차가 남았다면서 법령 합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오류 주장 어떤 내용이었죠? 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건데요. 예를 들어 자사고 평가 기준을 오늘 통보했다면 오늘 이후의 운영 상황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년 전 기록까지 모두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실제 상산고는 지난해 12월 평가 기준을 통보받았는데 평가 대상이 된 기간은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였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번 자사고 평가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직 교육부의 동의와 청문 절차가 남았다면서 법령 합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 주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경기, 전북, 부산 지역은 다음 주 말, 청문 절차가 남은 서울 지역은 이달 말쯤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거라면서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정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잘못 바뀐 것을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거짓말 논란을 빚는 윤석열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보느냐고 박상기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면서 해명과 설명으로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명 철회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외압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기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외압 의혹을 그냥 지켜봐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이낙연 총리는 답변 드릴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상의 위법이라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유 씨의 승소가 확정이 된다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조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한 건 지난 2015년 9월입니다. 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국이 금지된 지 13년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유 씨 측의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사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래전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내린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을 회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 자격을 주도록 한 재외동포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비자 신청 당시 39살이던 유 씨가 여전히 입국 금지 대상인지 등 변경된 사유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영사관이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 전달하지 않고 유 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입국 금지나 비자 발급 거부 같은 불이익 처분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 비자 발급을 둘러싼 공방은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유 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내일 오전 11시 강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갖습니다. 강 씨는 지난 9일 밤 집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2번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황 씨 측의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바빠서 황 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담당 경찰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인데 숱한 의혹에 비해서 무엇 하나 속 시원한 게 없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박모경위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을 제보받았습니다. 박 경위는 공범 조모 씨만 구속하고 공급책으로 지목된 황 씨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황하나 봐주기 수사 의혹입니다. 경찰들이 황하나를 잡을 거라고 했어요. 의아하고 이럴 것도 없이 당연히 잡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언론 보도로 뒤늦게 실체 규명에 나선 경찰은 박경희가 청탁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사람은 황하나 씨가 아닌 조 씨의 처벌을 원하던 다른 사건 관련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황 씨 측의 청탁이나 유착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황 씨가 가족과 경찰청장의 신분을 과시한 것도 단순 거짓말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경희는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사실은 알았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업무로 바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경희를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4년 만에 이루어진 황하나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결국 여전한 의구심만 남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지난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부유층과 권력층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이른바 대도로 불리다가 이후 좀도둑으로 전락했던 조세형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는 데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6번에 걸쳐 서울 광진구 등의 주택을 돌면서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동료를 성추행하고 여생도 방해,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한 남자 생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김모 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사관학교 입교한 김 씨는 2018년 8월 동료 여생도 A 씨의 몸을 만지는 등 2달간 1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또 여생도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 사이에 생활관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고 알몸을 촬영했으며 이 일이 발각돼 지난해 9월 퇴교당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늘 막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주를 넘겨 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 막판 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에서 가능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먼 길을 왔다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주어진 기간 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금액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32차례 최저임금 결정 가운데 표결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표결로 결정하는데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노사가 늦게까지 심의를 했는데 어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조금씩 올리고 내렸지만 여전히 1,400원 가까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올해 시급 8,350원보다 14.6%, 1,220원 올린 9,5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초 요구한 만원에서 430원 낮춘 수준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 165원 낮은 8,185원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삭감 요구는 유지했습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삭감안을 제시하자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수정안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반복되면서 성과 없이 어제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지난해 증가폭의 절반 수준인 18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5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1조 원, 한 달 전보다는 7억 원 증가폭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 1천억 원 늘어 지난해 상반기 33조 6천억 원 증가의 절반 정도로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05%, 0.03% 상승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매수세는 주춤해졌고
최근 약세가 이어졌던 강동구는 35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비교적 강한 어조로 시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해 6월 고용지표가 연준의 시각에 변화를 줬느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을 하자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지표는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 지표는 예상대로였다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과열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올해 여름 평균 4.1일 휴가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교육기업 휴넷이 직장인 1,0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86%가 올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휴가 기간은 사흘이 36%로 가장 많았고 닷새가 20%, 나흘이 17%였으며 평균 4.1일이었습니다. 휴가 비용은 평균 57만 9천 원이었으며 휴가 일정으로는 8월 초가 25.7%, 8월 중순이 20.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튜브와 구명조끼 등 물놀이와 어린이 용품 가운데 일부가 안전성 기준에 미달해 정부가 수거를 명령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물놀이용품 등 10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64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튜브와 스포츠 구명복 등 9개 물놀이 제품은 외피의 두께와 부력이 안전 기준에 미달해 사용 중 익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와 정수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서류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수사관들이 잇따라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와 차량에 싣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공촌 정수장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정수장 내부 CCTV 확보하신 겁니까? 네. 지난 5월부터 인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두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지 3주 만입니다. 이 사태를 시발케 한 원인자와 안일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케 한 책임자를 뚜렷하게 밝혀 엄정하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조사를 맡은 환경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100% 인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 지역 정수장의 수돗물 공급 방식을 무리하게 바꾸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수질 측정마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3배 정도 증가하면은 그 수질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바로 현장 점검을 들어가고 물 흐름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고의적인 은폐나 알려지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업일지와 현장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산사태 등 2차 피해 걱정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위태롭게 멈춰 있습니다. 119 대원이 밧줄에 의지한 채 힘겹게 물살을 헤치며 다가갑니다. 차에 갇혀있던 운전자는 2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20m가 넘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 건너편 전신주에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이 일대 430여 가구가 30분 가까이 정전됐습니다. 저기 꼭대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꼭대기에 걸려 있었고 여기는 저 나무가 탁 막아서 차량은 다니지 못했고. 올봄 큰 산불이 났던 피해 지역 주민들은 누구보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우려됐던 산사태 등 2차 피해는 없었지만 비가 올 때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면 저는 사태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지.
산이고 이제 밭돈이고 막 이렇게 다 엎어놨으니. 하지만 응급복구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45곳 가운데 11곳은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린 만큼 당분간 복구공사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 땅이 좀 마른 다음에 다져진 후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축대 붕괴나 산사태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입는 로봇. 옷처럼 입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기존의 웨어러블 로봇보다 가볍고 더 편하게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란 반응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착용자의 보행 능력을 돕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할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힘을 더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옷처럼 가볍고 돌돌 말 수 있으면서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가볍고 큰 힘을 낼 수 있는 형상기억 합금을 적용해서 20g 정도 수준의 옷감형 유용 구동기를 1kg 수준의 웨어러블 로봇에 적용하였습니다. 연구팀은 형상기억 합금에 전류가 흐르면 수축하는 성질을 활용했습니다. 지름 0.5mm의 가는 형상기억 합금을 스프링 다발로 만들어 가볍고 근육처럼 수축하며 1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와 배터리, 제어기 등을 포함한 웨어러블 로봇의 무게는 1kg 수준입니다.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은 가볍고 저렴하며 전력 소모가 적은 게 강점입니다. 또한 필요할 때만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소음도 없어 일상복처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반복적인 노동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렴하고 가벼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번거로움이 없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발전시켜서 그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피로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팀은 팔의 근력 보조를 넘어 어깨와 허리, 다리 등 온몸을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을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네, 지난달 개막한 프로 당구리그 PBA 투어 첫 대회에서 무명의 강민구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기만성형 선수인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 왜 할아버지 영전에 우승컵을 바치겠다고 했을까요? 양시창 기자가 전합니다. 그리스 카시도 코스타스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강민구가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세트스코어 4대3.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손에 땀을 주는 접전을 펼친 강민구의 선전에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우승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무명 선수가 공보다 벽을 먼저 맞추는 뱅크샷도 주저하지 않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단 당구를 친 걸 후회하지 않는 계기? 그런 의미가 가장 크죠. 저한테는 가장 큰 대회인데 그런 대회에서 일단 결승까지 올라가서 하지만 프로 당구 선수로 우뚝 서기까지 강민구도 적잖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맡아 키워주셨던 할아버지가 당구를 그만두라는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조부모 뜻대로 유학을 떠나 한동안 당구대를 멀리했지만 아버지 사업 실패로 학업을 중단하면서 다시 큐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난 거죠.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할 수 있는 게 막막해진 거예요. 제가 내가 당구로 한번 목숨을 다시 걸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선수를 하게 된 거죠. 할아버지 영전에 우승컵을 바치겠다는 간절함까지 더해진 강민구. 초대 챔피언 카시도 코스타스를 포함해 쿠드롱과 강동궁 등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돌풍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PBA 투어 2차 대회는 오는 22일 시작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비무장지대를 남과 북이 함께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후 경기도, 강원도와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대북 협의를 주관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꾸려나갈 예정이며 경기도와 강원도는 협력과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예년보다 늦은 장마철이지만 비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이렇게 마른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농작물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철에는 언제 많은 비가 내릴지 몰라 미리 대비하는 게 상책. 폭우가 내릴 때를 대비해 잡초를 제거하는 등 논의 배수로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 논두렁에 물꼬를 낮게 해 집중호우 때 논둑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밭 역시 배수로를 깊게 만들어 빗물이 잘 빠지게 해야 합니다. 강풍에 대비해 고추 등 밭작물의 지지대를 튼튼히 고정하고 인삼의 가지도 찢어지지 않게 잘 고정해야 합니다. 인삼밭이나 비닐하우스의 방풍망도 찢어지지 않게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논밭 침수 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기 때문에 작물 쓰러지기 장마 지기 전에 미리 보강 작업을 해서 작물이 쓰러지지 않게 하느냐고 좀 바쁘고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고온 다습할 때 각종 병해충이 늘기 때문에 농가 밭에 방제해야 하고, 특히 탄저병의 경우 큰 피해를 내기 때문에 골고루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네, 장마 전에 사전에 예방약제 살포하는 게 중요하고,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는 상처 부위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시되는 병해충들에 대해서 방제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특히 장마철에는 농작물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과수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농가에 피해를 주면서 농촌진흥청은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방제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과수화상병이 경기도와 충남, 충북 지역의 농가 94.9헥타르에 발생하는 등 2015년 이후 해마다 발생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화상병 연구협의회를 구성해 발생 원인 규명과 방제 기술, 저항성 품종 개발 등 방제를 위한 기반 연구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일본 품종을 대체할 국산 품종 여름사과 썸머킹과 썸머프린스가 올해 약 180톤 유통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썸머킹과 썸머프린스는 일본 품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썸머킹은 이달 중순부터 출하가 가능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썸머프린스는 2016년부터 묘목을 보급해 올해 처음 시장에 선보였고, 두 품종 모두 일본 품종보다 20%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과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반발해 한센병 환자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하자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항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이 더 길어질 것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속내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소와 달리 비장한 표정으로 총리 관저로 출근하는 아베 일본 총리. 控訴しないことといたしました。 한센병 환자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겠다, 즉 판결대로 따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한센병 환자 가족 560여 명이 과거 일본 정부가 모든 환자와 가족을 강제로 격리하는 정책을 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판결 뒤 11일 만에 이례적으로 직접 나선 아베 총리는 가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施設に尽くしがたい経験をされたご家族の皆様のご苦労をこれ以上 これ以上
長引かせ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 일본 정부가 최종심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했던 한센병 가족들은 깜짝 놀랐고 일본 언론은 통 큰 결단이라며 아베 총리를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깜짝 발표라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選挙期間中ということが何か判断に影響を与えたのかどうか、大統領どうか。それはないと思いますよ。 고뇌에 찬 모습으로 자국민의 고통을 보듬는 아베 총리의 모습은 한국에는 더없이 강경한 최근 상황에서 한껏 도드라져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가족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1심이 아닌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걸고 넘어지며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これ間違って報道し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 내 국민은 끔찍이 챙기면서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보복으로 화답하는 아베 총리의 태도. 오는 21일 국회의원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중국 광시성과 후난성 등의 며칠째 폭우가 계속되면서 최소 11명이 사망한 가운데 제방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으며 피해 인구는 모두 279만 명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 후난성 헝산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해 200가구, 주민 500명이 피해를 받고 농경지 109헥타르가 침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 시민들의 시위 과정에서 친정부적 보도로 비판받던 방송사에 광고주들이 광고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일부 글로벌 식음료 회사들이 홍콩 최대의 방송사인 TVB에서 광고를 빼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TVB는 친정부적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매체로 관영 성격의 중국 언론으로부터 시위대의 폭력적 행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줘 시청자가 경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되돌리고 싶어 제발 이란 가사로 복귀 의지를 담아 연초에 발표했던 앨범 Another Day. 네, 이른바 배신의 아이콘으로 추락했던 유승준에게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긴 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유승준의 복귀에 아직은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 걸고 의무를 다한 청년들도 있는데 평생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아니다, 괘씸죄는 이제 그만이라며 옹호하는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데요. 본인은 하늘 풀게 될 기회를 갖게 됐다고 했지만 대중이 스티브 유를 예전의 아름다운 청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Another Day, 그날은 아직은 요원해 보입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초복인 내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습도가 높아서 불쾌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쉬운 날씨니까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강한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 덥겠고요. 주말 오전에는 중부와 제주도에, 휴일 오후에는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